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이제 관세 전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계 경제에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징조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엔 중국 경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중국 부양책이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나왔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아주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반짝 폭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확 전환점이 돼가지고 앞으로 중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좀 갈리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계사를 다 들여봐도 정책으로 증시를 부양한 사례가 단 한 개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가지수가 1989년 4월에 1000을 넘어가요. 사상 처음으로. 네. 한 4, 5년 동안에 거의 5배 올라요. 근데 그게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니까 정부가 당시 이 돈으로, 화폐 가치로 5천억 원의 증강기금을 조성해요. 네. 지금 5조 원도 넘어요. 거의 한 15조 원 될 거예요. 그걸 주식시장에 투입한다는 거예요. 그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제가 그때 국회에 있었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다 찾아가서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들, 증권 회사를 비롯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도산할 것이다. 그리고 5천억 원으로 안 되면 니들은 또 5천억 원, 1조 원 추가로 조성해서 주식시장에 투입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나 있는지 세계사를 봐라. 한 번도 없다. 저는 지금도 중국 상황이 마찬가지로 봐요. 중국이 물론 한 번 끌어올렸어요. 그러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춤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 약세를 볼 것 같으면 또 증시 부양 정책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신의 실패를 이렇게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할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다가 결국은 그 폐해만 더 키워서 증권회사를 비롯해서 관련 금기관들 다수를 몰락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은 물밑에서 금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방 물 위로 올라와서 급속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를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게 그런 면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인데 원래 금융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어떤? 우리 지금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지금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만약에 금리를 조금 올려주고 원화 강세로 돌려놓으면 해외로 유출됐던 우리 국내 금융 자본들 그리고 국내 저축들 국내로 다시 돌아오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거기 따른 한 차선으로 모두 다 망해요. 결국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진행되는 것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금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그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타격을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그런 정책을 펼칠지 의문이에요. 네. 그게 경제학은 안 가르치니까.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해요. 미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지금 1981년도 했죠. 네. 80년, 81년 2년 연속했어요. 그리고 2000년, 2001년 연속했어요.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문에. 그리고 2008년, 9년까지 2년 했어요.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제 그 앞에는 그 닷컴 버블 붕괴. 이것 때문에 고금리 강달러 정책 펼쳤는데 이번에는 이게 기간이 길어요. 2022, 23, 24년 지금까지 거의 3년에 가깝게 2년 한 6개월, 7개월 동안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경상수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극단적으로 증가하게 돼요. 네. 그게 2008년도에
그 2001년대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그때 1년 경상수지 적자가 미국이 8천억 달러로 증가를 해요. GDP의 6%인가 그럴 거예요. 그 바람에 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그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국에서 이제 터진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것인가 트리거가 돼서 한 달 내에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지금 많은 그 여론조사라든가 보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관세 전쟁이 아주 무섭게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중국의 엄청난 타격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봉쇄 조치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세계사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이제 관세 전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물론 트럼프가 되면 더 강화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11월 7일이죠.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되면 정책의 힘이 약화되면서 주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잖아요. 금융위는 즉각적으로 진행이 돼요. 금융위는 주식시장 붕괴나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붕괴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르게 하강하면서 붕괴가 돼요. 그렇게 되면 금융위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기는 급강해요. 네. 금방 마이너스 성장 간다고요. 마이너스 2, 3%는 보통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게 되면 경제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국내 고용을 보호해야 된다.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요. 네. 그러면 관세 정책은 더 강화돼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징조들이 자꾸만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좀 심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렇게 뭐 중국 증시도 그렇지만 한국 증시도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다. 뭐 2차 전지 뭐 IRA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폐지라든가 뭐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누가 당선돼도 마찬가지. 어느 쪽이 되든 자국 보호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심각해질 거예요. 주식시장은 더 깊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제난이 올 것 같아요. 예, 중국 봉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 자체만으로도. 미국 내부 금융위기로 경제난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트리거는 일본인지 중국인지 유럽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먼저 트리거가 터질 것 같아요. 거기에서 터지면서 이게 전이가 되면서. 그럼요. 왜냐면 미국 경제 지금 보면은 노랜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 좋잖아요. 지표들이 다 좋고. 주요 경제 전문기관들 내년 성장률 더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현재 추세대로 가면 그래요. 그렇게 갈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가 터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를 전혀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 경제 병리학이 없기 때문에 그 금융위 같은 경제 질병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유럽 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 심각한 금융 위기가 지금 아파하는 금융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터지면 그 나라의 금융위기가 되고 이것이 이제 싹 쓰나미처럼 몰려올 건데 이걸 계산을 안 두고 있다. 금융위기는 처음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요. 물 밑에서 진행되니까. 이게 물 위로 딱 이렇게 솟구치는 순간에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 유동성을 축소를 시켜요. 네. 그러면 신용 파괴 원리는 더 가속화돼요. 그러면서 경제 내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축소가 돼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피가 10%만 빠져나가면 목숨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경제 내 유동성이 10%만 축소가 되면 그 경제는 거의 몰락 지경에 가게 된다고요.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성장은 뭐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일본, 중국, EU에서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디서 먼저 물 위로 올라올지는 아직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기가 미국 대선이 끝난 뒤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금 뭐 빅컷 0.5 나오고 그다음에 좀 뭐 지금 0.25가 11월에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그 미국은 그 소위 기준금리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경기가 과열되거나 과속을 보일 때는 그걸 진정을 시켜서 경기 호조 기간을 늘렸어요. 그리고 경기가 후퇴해서 악순환을 벌어질 조짐이 보이면 기준금리를 낮춰가면서 이거 경기를 살짝 끌어올렸어요. 미세 조정을 통해서 미국이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초장기 호황을 누리게 돼요. 네네. 그 사이에 몇 번의 금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기 호황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전문가들 예상은 0.25%였는데 갑자기 0.5%를 인하를 딱 한 거예요. 네.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0.5%를 갑자기 인하하게 되면 경제에 그만큼 큰 충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연준 의장이 모르겠어요. 근데 빅컷을 했어요. 그 얘기는 금융위기가 이미 진행을 시작했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금융위기가 발발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미국 단독으로 기준금리를 그렇게 인하를 했으면 다른 나라 협조시 했으면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그렇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순간에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미국을 이탈해요. 환차선을 피해서. 그렇게 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금융위기에 돌입을 해요. 아, 그 돈이 빠져나가면 과거에는 약달러로 되는 순간 신흥국들이 다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럼요, 하면서 이게 맞습니다. 선순환이 됐었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각국 주요 중앙은행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한다니까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빠져나가는 걸 각국의 막기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한은도 이번에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도 사실 지금 미국에 맞춰서 계속 해나가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래요? 지금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잖아요. 상당히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저축 계속 더 높은 이자 주는 미국으로 떠나잖아요. 거기다 달러까지 강세, 우리 원하는 형편없는 약세니까 금융 자본들 환차손 피해서 환차익 노리기 위해서 그 미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또 내려요. 그러면 우리 원화 가치는 더 약세로 가요. 또 국내 저축은 더 많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국제 금융 자본들 국내 절대로 안 들어와요. 근데 또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는 또 중소기업들이라든가 뭐 중소상공인들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이런 이자 부담률 때문에 막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했다라고 하잖아요. 경제는 양면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혜택을 보는 쪽이 있으면 그걸로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이걸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네. 어느 게 바람직한지, 어느 이익이, 어느 피해가 더 큰지 이걸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한쪽만 보면 당연히 인하해야죠. 고통 심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엄청 심해요. 그렇죠. 지금 그 흑자 내는 데가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어렵대요. 문 닫는 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하는 게 맞아요. 또 영끌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업들 부채 많은데도 그렇고. 근데 이게 국가 경제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단 말이에요. 국내 저축,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 미국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국내 경제가 살아나요? 네. 유동성이 수축되면 경제활동이 약화되고 경제활동이 약화되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경제는 심화되잖아요. 지금 한국 증시도 계속해서 유동성 부족이라는 문제 때문에 뭐 증시가 못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긴 하죠. 그게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그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이 축적한 그 금융 자본이잖아요. 그거부터가 확 나가고 있죠 지금.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가 국내 투자보다 2배가 더 많아요. 거기다 외국인 투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환율만 오르면 무조건 던지고 있잖아요. 주식을.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판단을 못할까 저는 참 한심스러워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수출도 늘고 경상수지도 커져요. 성장도 높아지고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2번 있었어요. 이게 경상수지 흑자인 기간이 그때뿐이라서 그래요. 그게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우리나라 2000년도 초중반 이 2번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어요. 뭐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우리 원화 가치로는 50% 이상 올라갔어요. 우리 원화 가치가. 네. 환율은 40 몇 %인가? 예, 떨어졌고. 그런데 수출은 그 사이에 1.7배가 증가해요. 2.5배. 그리고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17%.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계속 강달러잖아요. 원화는 약세인 상태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돈들, 그러니까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들이 자꾸 증가하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계속 그쪽으로 방향성이 잡히면서 우리 쪽에 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요. 우리 지금 경상수지는 여전히 지금 대규모 흑자잖아요. 우리 외환보유는 과다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해로해로 유출시키는 그 정책을 펼쳐요. 그러니 뭐 국내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죠. 네. 지금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크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환율 방어를 수비적으로만 해주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환율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내 경기는 지금 당장에도 6% 이상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은 지금도 6% 넘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중국이 상당히 제조업 강국이 됐잖아요. 모든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이 되면은 그들의 그 대규모 생산, 그다음에 그 하여튼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과거와는 지금은 좀 다르지 않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품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그 세제 그 제조업 이제 근거지? 그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원자재들 우리가 다 공급했어요. 시설재들 우리가 다 공급했어요. 중국이 지금처럼 이게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산업 수준이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 기계 아니면 어느 기계도 사올 수 없었어요. 네. 우리 기계가 값싸요. 그리고 거기는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자동화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반자동 기계들이 엄청 들어갔어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계 설비 업체들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소재 기계 없으면 중국 공장들 뭐 안 돌아가는 데가 거의 그 태반이에요. 이런 면을 보면 중국 경제가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다? 보완 관계죠. 근데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유무역, 그러니까 자유화 시대가 끝나고 세계 그 자유화 시대가 끝나고 지금 이제 보호무역주의 혹은 뭐 블록화 세상이 지금 돼가면서 말씀대로 중국이 과거에는 완제품을 싸게 만들고 우리가 그 중간재 내가지고 같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이 압박을 받고 줄어들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유롭게 못 보내고 미국의 어떤 압박이 있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 이것이 과거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중국은 자신의 경제난을 남 탓으로 자꾸 돌려요.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자기 책임은 면제가 되잖아요. 네. 그건 좋은 거예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그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 미국의 그 미중 갈등 때문에 미국의 규제 때문에 어렵다. 이거는 핑계다. 그 핑계대기 시작하면 경제를 살려낼 길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세계적으로 민주화 없이 성장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네. 등소평이 집권한 이후에 최소한도 경제 민주화라도 급속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날 성장 기반을 닦았는데 시진핑이 집권한 뒤부터 정치도 독재화를 강화시키고 있고 경제까지 독재화를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국가 관리 체제로 전부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중국 경제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겠냐가요.
자유가 주어져야 경쟁도 하고 그 경쟁 가운데서 기술 개발도 하고 혁신도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자유가 억제되면 누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저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또 답답하지만 우리가 힘을 쓸 그 여지가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자꾸 어려워지는 거니까 우리가 뭘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중국 시장만 보면 우리 경제가 그동안 의존을 많이 해왔으니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중국에 대한 수출, 중국에 대한 경상수지 완전히 지금 거의 뭐 바닥까지 와버렸잖아요. 네네. 오늘 많이 중국하고 수출이 이번 적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여전히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기업과 국민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느 한 문이 닫히면, 중국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 제껴요. 미국이 또 가장 최수출국이 되기도 하고. 아, 그럼요. 지금 유럽 대륙은 코로나 이후에 거의 경제가 정체돼 있다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니고 최근에는 오히려 하강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유럽에 대한 수출은 크게 증가했잖아요. 일부 국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출 기업들 그거 얕보면 안 돼요. 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장애물이 있으면 반드시 건너뛰고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뭔가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들, 뒷받침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에 있어야 되고 아, 그럼요. 그런 것들이 국내 성장을 이끄는 조짐이 보면 외국으로 빠져나가던 돈들이 다시 국내로 아이, 그럼요. 환원이 되면서 이게 선순환 작용을 일으켜서 국내 경기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경영학에서는 그러잖아요. 경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가른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정설이 돼 있어요, 최근에는. 근데 그 절실한 마음은 언제 생기겠어요? 극단적인 경쟁에 그치, 직면했을 죽을 때. 만큼 힘들 때. 그리고 극단적인 장애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가 이러한 어떤 정책적 지원 그리고 각 주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 힘을 맞아요, 낼 맞아요. 수 그 있는 정답. 리더십. 정답입니다, 정답. 네, 뭐 하여튼 이런 아, 것들 제가 그걸 정리를 못해 딱 정리해 주시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탁 튈 수 있다. 아,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경제 상당히 어렵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 지금 금리 인하라든가 뭐 지준율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으로는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